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식민지 근대 과목 서대문영무소 세 번째 주제입니다. 보안법, 치안유지법과 사상범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네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제강점기의 소위 사상범, 제가 소위라고 한 것은 일본 측의 입장에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목에 따옴표를 붙였습니다. 소위 사상범이란 어떤 죄를 저지른 사람들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살펴보겠고요. 보안법, 우리 3.1운동기에 많은 분들이 대부분 보안법 위반으로 이곳 서대문영무소에 수감이 되셨는데 보안법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치안유지법 1925년도 5월에 실시가 되었는데요. 이 치안유지법이 우리 독립운동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부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야기했던 사상범위 증가하면서 우리 독립운동이 증가했던 현황을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상범위란 무엇일까요? 범죄자를 일컫는 용어라 마땅치는 않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썼던 용어를 어쩔 수 없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돼 있죠. 지금도 사상범위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 지금의 사회 체제에 반대하는 사상을 가진 자 또는 그 사상을 가지고 개혁을 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지은 자. 이거 쉽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사상범위란 지금 우리 사회를 반대하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바꾸려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사상범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사상범위 있지요. 일제강점기 때 따라서 사상범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일제강점 그 식민지 사회체제를 반대하고 또는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운동을 했던 사람,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 사회는 일제조선 총독부가 지배하는 식민지 사회이지요. 특히 이 사회는 첫 강 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왜 건설할까요? 그렇죠. 경제적으로 상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값싼 원료 공급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는 경제적인 침탈의 대상이 바로 식민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도 바로 수탈 경제체제가 성립이 되었는데 우리가 흔히 이 일제가 지배하는 이 체제를 세 시기로 나눕니다. 무단통치, 문화통치, 전시체제기. 이때 수탈경제는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식계획, 민족말살정책, 국가총동원법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각 분야마다 자세히는 설명 못 드리겠지만 첫 번째 토지조사 사업은 근대적인 등기제도를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토지를 국유화시킵니다. 그래서 국유화된 토지를 동척이나 일본인에게 아주 싼 값에 넘기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의 토지를 뺏는 작업이고요. 산미증식계획은 쌀의 생산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관계를 개선한다든지 즉 물을 대는 저수지를 축조한다든지 농법을 개량해서 쌀의 생산량을 증대시키는데 이게 왜 침략이냐? 그 증대된 쌀이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일본으로 가서 오히려 국내에서는 쌀이 모자라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은 아시다시피 전시체제기에서 인적, 물적인 체제를 강제하는 법률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일본 일제조선 총독부가 지배하는 식민지 사회체제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보시면 그 사회체제를 반대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개혁하려고 한다. 바로 이것이 사상범이죠.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사상범은 정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상범일 수도 있겠습니다. 식민자, 식민 지배를 하는 자를 줄여서 식민자라고 합니다. 식민자의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 사회체제에 반대하는 사상을 지니고 또는 그 개혁을 추진하는 중대 범죄자. 이거 죄송하지만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자, 거꾸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거꾸로 보면. 자, 아까는 식민자의 입장에서 봤죠? 지금은 피식민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 사회체제에 반대하는 사상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하는 범죄자가 아닌 운동가 또는 그러한 사람, 우리로 이야기하면 항일 또는 독립운동가, 이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 체제를 일단 반대합니다. 사상범들은. 그리고 또는 그러한 체제 반대하는 사상을 가지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그 사상을 가지고 식민지 사회를 바꾸려고 개혁합니다. 운동합니다. 그러다가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해 놓은 법률로 혐의를 받거나 처벌을 받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사상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대다수 항일운동했던 사람들, 그리고 독립운동했던 분들, 일제강점기에 바로 그들이 일본이 얘기하는 사상범의 범주 안에 들 수 있겠습니다. 제가 대다수라고 표현한 것은 사상범이 곧 독립운동가다, 이러한 등식은 100%는 맞지 않습니다. 사상범이 독립운동가일 확률이 많다. 항일 독립운동가들은 당시에 사상범이다. 이건 거의 99% 맞지만 사상범이 항일 독립운동가일 확률은 100%는 아니고 많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일제강점기의 사상범은 항일운동 또는 독립운동가일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법률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당시에 사상범이라고 했을까요? 그 자료는 1939년도에 만들어진 서대문연구소 예규류 찬, 무슨 얘기냐면 서대문연구소의 예규의 종류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서대문연구소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직접 집필한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사상범자 행장, 시찰 규정을 이 예규류 찬에 담아놓고 있는데 이 사상범자라 하면 다음의 사람들을 사상범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간수들이 사상범들이 여기에 수감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사상범이야? 어떤 법률을 위반한 사람이 사상범이야?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본 규정에서 사상범자라 칭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범죄자를 이른다.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각호는 뭐냐면 형법 제2편 1장과 형법 제2장 죄를 위반한 사람입니다. 이 형법은 물론 이제 당시에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일본의 형법을 얘기합니다. 제2편 제1장은 황실에 관련한 죄고요. 제2장은 내란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반한 사람은 무조건 사상범죄. 우리 3.1운동기에 민족대표 33인을 사실은 내란죄로 처벌하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돼서 나중에 보안법으로 처벌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사람. 세 번째, 노동운동이나 노동쟁의에 기반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농민운동, 노동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파업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사상범자 취급을 받습니다. 또는 농민운동 소작쟁이, 그리고 반동운동에 기반한 범죄에는 뭐가 있냐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이런 것들이 사상범의 범주에 들어간다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폭발물 취체 벌칙 위반의 죄. 그 다음에 대정 8년이면 1919년이죠. 3.1운동이 일어나자 만들어진 재령 7호 위반. 이건 정치에 관한 죄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법 위반, 보안규칙 위반, 출판범죄. 3.1운동기에 출판법으로도 많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출판범죄, 질서문란이나 존엄이나 모독에 관한 것들을 출판하거나 배포하거나 나눠주는 것, 기타 사상에 기반한 범죄.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상범을 규정하는 것은 앞서 이제 쭉 5가지, 뒤에 5가지인데 굉장히 광범위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체제에 대해서 무엇인가 반대하려는 뭔가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또는 그 움직임, 그런 것들을 다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보안법부터 한번 찬찬히 보겠습니다. 1907년도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1907년도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가 배운 것 같은데 무슨 조약? 예, 그렇죠. 한일 신협약, 즉 정민연에 만들어졌다 해서 정미조약, 이 체결하면서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대거 일본인 관리들이 등용이 되고 그 이후에 체결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보안법 대한제국에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총 10개 조문으로 되어 있는데 3.1운동기에 특히 이 보안법으로 많이 수감이 됐는데 여기 보시면 결사나 집회, 정치 등에 대한 것을 제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못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그 조문 내용을 원문 사료로 잠깐 보시면 당시에 이제 발행된 관보입니다. 국가에서 발행하는 관보에 바로 여기 보시면 보안법 이렇게 써져 있죠. 좀 인쇄 상태가 안 좋아서 좀 흐리긴 한데 자세히 보시면 내각 대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각 대신은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기는 이제 보호할 보자로 되어 있네요.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 결사의 해산을 명함을 득함. 그러니까 국가의 안녕, 질서를 위해서 결사를 해산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쭉 2, 3, 4, 5, 6, 7, 8, 9, 10조가 관련 내용으로 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 좋게 간략하게 아까 관보에 있는 조문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1조는 아까 보셨다시피 결사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2조는 집회라든지 군집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또 해산할 수 있다. 3조는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폭발물 등을 휴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4조는 공개 장소에서 도서, 문서 이것들을 게시하거나 배포하거나 낭독하거나 3.1운동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연관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로 안녕 질서를 문란시키면 금지할 수 있다. 자, 5조, 6조, 7조도 뭐 그러한 내용들로 쭉 돼 있는데 정치 불온 행동 금지, 또 위반한 사람은 이렇게 퇴사 10도, 그다음에 10개월 이하의 금호, 그다음에 퇴 15도, 15대입니다. 또는 19개월 이하의 금옥이나 2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처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10조까지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한번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이완용이 여기에 발효를 하는데 내각 총리 대신 2등 이완용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보안법은 내내 말씀드렸다시피 3.1운동기에 수감자들의 주요 제명이 됐습니다. 1907년도에 만들어진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3.1운동기에 이 사상범, 정치범으로 수감된 사람들이 보안법 외에 출판법 1909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출판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체, 나라의 체제를 붕괴시키거나 국헌을 문란시키는 문서나 도화, 그림이죠. 출판, 발매, 반포, 수입을 처벌하겠다. 대정 8년의 재령 제7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919년 3.1운동 이후에 만들어졌는데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입니다. 이거 왜 만들었냐면 자, 보안법 아까 앞으로 잠깐만 돌아가 보시면 보안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최대 2년입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보안법만 가지고는 2년 이상을 형량을 못 내리죠. 그래서 재령 제7호를 만든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형량을 기존 2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리게 됩니다. 자, 3.1운동기에 그래서 수감자들 한번 서대문 영무소만 한번 샘플링을 한번 해봤는데요. 1919년도 말에 12월 말에 3,075명이 수감돼 있었고 이 중에 19년도부터 20년 사이에 이 죄명이 적힌 카드가 있는데요. 그 카드의 죄명을 분석해 봤더니 1,007명을 분석해 봤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안법으로 92.6%, 939명이 나타났고요. 소요로 3.86%, 소요도 이제 소요 형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소요에 관한 죄가 있죠. 출판법이 2.86%. 그러니까 대다수는 물론 이제 서대문 영무소에 약 1,007명에 관한 샘플링이라 100% 통용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서대문 형무소만 놓고 봤을 때는 92%가 보안법,
약 한 3.8%가 소요, 2.8%가 출판법 이렇게 구성이 돼서 당시 3.1운동으로 수감된 사람들은 대다수 보안법 위반을 적용받았다.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게 분포가 된다. 자, 이 보안법을 적용받은 수감자 가운데 가장 어린 분을 한번 쭉 데이터를 보면서 뽑아봤는데 1919년도에 수감된 사람들 가운데 1919년도에 수감됐으니까 1904년생이죠. 임갑득이나 김동석, 손흥복 이런 분들이 15살이었고요. 그 다음에 1920년에 수감되신 분들 가운데 20년이니까 이제 5년생이 되겠죠. 왕종순, 김성재, 소은명, 오용진 이런 분들이 15살. 그래서 보안법 위반의 최연소는 15살이었다. 다 이분들은 형량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 한번 직접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임갑득이라는 사람인데요. 인천에서 3.1운동을 하다가 수감이 됐는데 6개월형을 받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15살이니까 당시에는 뭐 학교 안 가는 친구들도 있었죠. 여관조합의 급사. 그러니까 여관조합에서 뭐 심부름했던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보시기에도 어린 나이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을 받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 모습이고요. 이분은 김동석이라는 분인데 파주 출신이고요. 파주에서 독립운동, 3.1운동을 합니다. 학생 신분으로 했죠. 이분은 징역 8개월을 받습니다. 이분은 손흥복이란 분인데요. 서울에서 3.1운동에 참여한 학생입니다. 1년형을 받았습니다. 학생으로서 상당히 많은 형량을 받은 것이죠. 자, 지금부터는 1920년에 이제 3.1운동 1주년 투쟁을 한 배화여고 학생들인데요. 왕종순이란 분입니다. 이분이 15살 때 서울 배화여학교, 지금의 서울 배화여고인데요. 3.1운동 1주년 기념 만세 투쟁을 친구들과 전개를 합니다.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형을 받습니다. 김성재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경기 강화 출신의 오용진이라는 분도 역시 15살이었는데 3.1운동에 참여했다가 1년형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보안법 위반으로 최고령은 누구일까요? 몇 살일까요? 아까 최연소는 15살이었죠. 최고령을 살펴봤더니 1850년생의 차재남이란 분이 1919년도에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기록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69세, 우리 나이로 치면 70세의 고령에 3.1운동으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대문 감옥에 수감이 되셨던 것이죠. 자료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굉장히 연로한 나이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분은 황해도 수안에서 3.1운동을 전개하십니다. 황해도 수안은 3.1운동이 굉장히 활발히 일어났고요. 나중에 무력투쟁으로도 번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뭡니까? 내란죄로 기소가 됐죠. 아까 형법 제2장, 제2편, 제2장 내란의 죄. 이거 무조건 사상범이죠. 그런데 고법에서 야 이거 내란죄는 아니다. 다시 심리해라라고 지방법원에 돌려보냅니다. 경성지방법원에 돌려보내서 보안법 소요 저택침입으로 1심을 받고 경성복심법원 2심에서 소요 죄로 마지막에 1년 3개월형을 확정받습니다. 또 뭐 굉장히 무거운 형이죠. 단순 시비 가담인데 1년 3개월을 받습니다. 자, 다음에는 사상범을 가장 옥죄했던 20년대 중반의 치안유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률은 1925년도 4월 달에 제정이 됐고 5월 12일 날 우리나라에 실시가 되었는데 말 그대로 치안을 유지하는 법률인데 자, 무슨 내용일까요? 7개 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확인하시겠습니다. 1조가 제일 중요하죠. 자, 국채 변혁이라고 해놨는데요. 또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 자, 이 치안유지법의 배경에는 일본 내부에서 공산주의자들의 활발한 반제투쟁 운동이 그 배경에 있습니다. 그 내부에서 자국민들이
야 이거 제국주의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공산주의자들이 특히 반제 운동을 펼치거든요. 골치를 앓는 공산주의자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마땅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국채를 변혁하거나 나라의 체제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 공산주의가 사유재산제도 부인하죠.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 이를 알고 가입한 자 10년입니다. 데드라인 맥시멈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금고를 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뭐 쭉 내용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뭐 혐의를 선동한 자는 7년까지 줄 수 있다 이런 거고, 7조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거는 뭐 지금 법률로도 이게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법률은 하여튼 자기네 정치적 영역에 미치는 땅에서만 이 법률이 이 효력을 갖는데, 이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법 시행 구역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그러니까 일본의 국민이면 어디에서든지 공산주의를 믿거나 그 사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걸리는 거예요. 또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는 한국민들도 마찬가지 입장이겠죠. 굉장히 강력한 범위를 가지고 있네요. 자, 여기서 이야기한 국채 변혁은 일본 제국주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식민지배 체제를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저항하거나 독립을 도모하거나, 제가 왜 일일이 다 써놨냐면 일본의 식민지배 체제를 어떻게 반대하거나 거부한다고 해서 뭐 다 항일이나 독립 100%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가 있기 때문에 다 써놓은 겁니다. 등 일체의 행위가 바로 국채를 변혁한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본의 입장에서 범죄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인 거죠. 자,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한다? 이건 뭐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가 해당이 되겠죠. 특히 일본 내부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앓던 것을 이 법률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928년도 이 치안유지법 2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28년도에 개정이 되는데, 아까 25년도에서는 10년까지 우리가 징역을 살릴 수가 있지만 28년도 개정에는 최고 사형까지 바꿔버립니다. 최고 사형까지. 굉장히 무서운 법률이죠. 이 법이 국내에 적용되면서 일본 내부에서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적용이 됐지만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했어요? 아까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식민지배 체제를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등등등의 사람들, 바로 항일 독립 운동가들에게 다 적용이 되는 거죠. 사상범위 20년대 중반부터 급속히 늘어나게 됩니다. 네. 또 하나 무서운 것은 좀 전에 1928년도의 개정으로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뭐 그 이유도 마찬가지지만 사형까지 이 치안유지법만으로 언도하기는 사실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형법상의 뭐 살인이나 살인교사 뭐 이런 것들을 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니까 치안유지법 플러스 살인 또는 살인교사, 방화 이런 것들을 갖다 붙여서 사형 이렇게 언도를 하는데, 일본 본국 내부에서는 이 치안유지법 단일 법률만으로 사형을 언도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쫙 이런 게 붙어요. 근데 유독 식민지인 조선 우리나라에는 이 치안유지법만으로 사형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다라는 거죠. 자기네들은 없는데 우리는 있어요. 이게 식민지의 현실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치안유지법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살인이라든지 방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붙어서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1936년 7월 21일, 22일간에 18명을 사형을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간도공산당 사건 관련이거든요. 간도 지역에서 파출소, 헌병 분견소를 방화한다든지 또는 일제 관공서를 습격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한 사람들인데, 여기에 이분들이 그런 제목들이 치안유지법 플러스 쫙 붙어가지고 이틀 동안 18분이나 사형을 당하십니다.
자, 이분 뭐 몇 분 이제 사진을 보시겠는데요. 뭐 간도공단나 사건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사형당하신 이동선. 뭐 죄명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치안유지법 플러스 살인, 살인교사, 강도, 강도미수 해서 사형을 36년도 2월에 언도받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월에 집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살인 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관공서를 폭파한다든지 또는 뭐 헌병 파출소를 폭파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사형 집행 사실이 당시 동아일보에 보도된 것이죠. 강공 사건의 사형수 18명 사형 집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치안유지법 단일 법률만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례 바로 주현갑입니다. 이분은 다른 범죄가 붙지가 않아요. 치안유지법 딱 하나로 사형이 언도가 돼요. 무서운 일이죠. 예, 식민지배를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정하거나 이런 일체 행위를 바로 일본은 범죄를 규정해서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바로 이 치안유지법에 담겨져 있고 또 개정을 통해서 사형까지 언도하면서 국내의 독립운동가들을 사상범으로 양산하는 그러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주현갑인데요. 이분 마찬가지로 아까 간도공산당 사건으로 1936년도 7월 달에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언도받은 건 똑같이 36년도 2월 달인데 자, 죄명이 아까는 쭉 치안유지법 플러스 붙었는데 이분은 딱 치안유지법 하나만으로 사형이 집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이 치안유지법은 식민지배를 거부하거나 줄여서 식민지배를 탈피하려는 모든 일체의 행위를 법률로 범죄로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처벌하려는 엄벌주의적 행영을 표방한 것이고요. 뭐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항일 독립운동을 철저히 차단할 수 있는 법률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적 근거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상범의 증가 현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치안유지법이 발효됐던 1925년 그해 말에는 15,101명의 수감자가 전국 형무소에 있었고요. 가로는 서대문 형무소에 1,489명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막 치안유지법이 막 적용되면서 이제 범죄자가 막 소위 사상범이 양산되겠죠. 자, 5년이 지난 후에 1930년도 12월에 전국 형무소의 수감자가 17,232명, 2,131명, 14% 증가했네요. 서대문 형무소는 1,955명, 466명, 31%가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이 치안유지법으로 인해서 사상범이 양산되었다. 이 말이 이렇게 수치로 딱 나오죠. 특히 서울 지역에 있고요. 복심이 있었던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수감자가 2배 이상 31%니까요. 증가한 현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보여드린 기사이긴 한데요.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1929년도에 독방이 모자라서 사상범을 격리해야 되는데 많이 감옥을 지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사상범을 격리 고저 처녀 독방 증축 계획.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용 중에 격리해야 될 현재 수요가 700 독방에 이제 사람이 수용되어 있는데 아직 1,000명이 더 된다. 그리고 5, 6년 지나면 독방이 더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당장에 독방에 넣어야만 할 치안유지법 위반자가 500은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유지법으로 인해서 사상범이 증가하니까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감옥을 늘려야 된다. 특히 격리 수용해야 되니까 독방을 늘려야 된다. 당시에 조선총독부의 초미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상범이 증가하는 것은 치안유지법으로 인해서
감시나 통제가 강화됐고요. 또 이후에 사상범 추록 후에도 이들이 다시 활동하거나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일제 조선 총독부로서는 식민지를 잘 운영하느냐 마느냐, 이게 안정화에 굉장히 큰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치안유지법보다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겠죠. 자, 두 가지 법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 사상범 보호관찰령입니다. 36년도 12월에 시행됐는데요. 치안유지법을 위반해서 감옥살이 한 사람이 이제 추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2년 동안에는 보호관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요. 거주하는 데 제한이 있고요. 누구를 만났는지 가서 꼭 신고를 해야 되고요. 통신 등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대구 등에 보호관찰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7개 지역에 만들어 놓고 그 보호관찰소에서 당시 자료를 보면 한 1937년도, 9년도 사이 약 1,500명 정도를 보호관찰하고 있죠. 서울에는 보호관찰소로 대화숙이 운영이 되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시국대응 전선 사상보국연맹으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이 대화숙에서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들이 뭐 일본어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선전체제에 동원이 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더 강력한 법률이 나옵니다. 1941년도 전시체제기죠.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발표하는데요. 말 그대로 조선인 중에 사상범은 예방구금, 미리 구금할 수 있다. 즉 치안유지법 위반자 중에 다시 같은 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사상범이야. 치안유지법 위반해서 감옥을 갔다 왔어. 그런데 추록했는데 저 사람은 다시 치안유지법을 위반할 혐의가 짙어. 누가 판단합니까? 일본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죠. 일제 경찰이. 그랬을 때는 영장 없이 다시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법. 지금 개념으로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 당시에 식민지 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이 통용됐다. 그래서 서울 서대문형무소와 청주 형무소에 예방구금소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실제 예방구금됐다가 돌아가시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자, 그 사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이재유라고 하는 분인데요. 함경북도 삼수 출신인데 처음에 이제 수감됐을 때는 3년 6개월을 살았습니다. 요 화면이 이제 처음에 몇 차례 이제 수감이 되는데요. 1930년 11월 달에 이제 서대문형무소에 찍은 사진이고, 요때 이제 3년 6개월을 살다가 요 안에서 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야, 우리 나가서 우리 항일운동을 합시다. 이렇게 해서 추록 이후에 경성 트로이카라고 하는 공산주의라고 할까요? 사회주의라고 할까요? 그런 사상에 기반한 단체를 만듭니다. 그래서 노동운동, 사회운동, 청년운동 이런 것들을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사진이 또 남아있죠. 그런 활동을 하다가 또 잡힙니다. 2차 수감 때는 6년형을 받습니다. 그래서 막 활동하다가 이분이 잡혔을 때, 이 사진은 1936년도 사진입니다. 아까 사진은 1930년도 사진이고요. 이때 막 잡혔을 때 이제 어디 서울 창동의 농부로 위장해 있다가 잡혔을 때의 사진이요. 그러니까 농부 복장을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분이 6년을 받고 42년도 9월 달에 형기가 서대문형무소에서 끝나요. 이제 나가야 되겠죠. 근데 41년도에 아까 뭐가 생겼다고요?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이 사람 강력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일본 경찰이 놓아주질 않죠. 그래서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에 의해서 어디로? 청주 예방 구금소로 옮겨갑니다. 그랬다가 안타깝게도 청주 예방구금소에서 옥중 순국했다고 전해집니다. 1944년도 10월 달에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청주 예방구금소에서 돌아가셨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공주 형무소라는 설도 있는데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42년도에 형기가 끝났는데 예방
구금령에 의해서 계속 구금당했다가 옥중 순국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치안유지법 이후에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이러한 강력한 법률로서 항일운동가, 독립운동가, 식민지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 통제 그리고 법률로서 엄하게 처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 내용 간단히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로 보안법과 치안유지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는데요. 그 이전에 사상범위란 무엇이냐 말씀드렸다시피 국채를 변혁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일제강점기에 대비해서 보면 식민지배 체제에 반대하는 사상, 또 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항일운동가, 독립운동가의 확률이 많습니다. 자, 보안법은 집회나 결사나 이런 것들을 금지,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법인데요. 특히 1929년 3.1운동기에 이 보안법의 적용을 많이 받았다. 그리고 원래 최대 형량이 2년이었는데 재령 7호를 개정하면서 10년까지도 늘려놨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치안유지법은 1925년도에 일본 자국의 공산주의자를 법률로 올가매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것이 국내에 적용되면서 공산주의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항일운동가, 독립운동가에도 적용되면서 국내에 사상범들이 많이 만들어졌다. 일본에 의해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그들은 식민체제를 반대하고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사람으로 규정할 수 있겠다. 그리고 원래는 최대 10년까지만 징역을 살릴 수 있는데 1928년도에 개정하면서 사형까지 언도할 수 있게 하고 자기네들은 치안유지법만으로 사형을 언도하지 않지만 우리 조선, 한국에는 치안유지법만으로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한 사례가 있다. 굉장히 엄벌주의적 행영을 집행했다. 누구에게? 항일운동가, 독립운동가에게. 따라서 사상범이 계속 증가했고 이 사상범을 역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936년도에 보호관찰령,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 그리고 41년도에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을 통해서 조선의 사상범들은 아주 강력한 감시와 통제하에서 놓여 있었다. 왜? 식민지배의 안정화를 위해서, 즉 조선의 사상범, 즉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두어서는 식민지배를 안정적으로 운영 못하니까 그들을 강력하게 올가매는 법률들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그대로 실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